여기 미색이 뛰어난 언니들 사이에서 뚱녀로 태어나 억울함을 안고 자란 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옥분에게 자신의 아들과 짝이 되어달라며 부탁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운명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옥분이의 남다른 지혜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따뜻한 온돌에서 듣는 야담 온돌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온돌야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광주 김진사댁. 가문 좋기로 소문난 이 집안에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향긋한 봄바람에도 날아갈 듯 가녀린 미색을 자랑했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고왔으며 입술도 빨갛고 손도 어찌나 곱고 예쁜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옥부는 달랐습니다. 옥부는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장대하고 살집이 좋아 16 나이에 이미 장정 못지않은 풍채를 가졌지요. 힘도 세고 퉁퉁하며 몸집도 컸습니다. 살가운 검고 코도 큼지막했으며 자라면서 예쁘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언니들과 비교당하며 자랐지요. 하지만 얼굴을 치장하는데 매일을 보내는 언니들과 달리 옥부는 글을 배우고 책을 펼쳐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옥분이 하인들과 함께 무거운 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랑채 창문으로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저것 봐, 큰언니. 옥분이가 또 남정네들 일을 하고 있어. 쯔쯔, 참 딱하다. 저렇게 생겨서야 누가 데려가겠니? 큰언니가 비단 옷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운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옥분이는 평생 나서서 저런 일만 도맡아서 일하니 매일 무명옷이나 입겠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곧 좋은 혼처를 만날 텐데. 옥분이는 어쩐데. 두 언니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지만 모른 척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집안 일꾼들의 일손을 돕고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배겨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지요. 하인들은 셋째 옥분이 못생겼지만 마음씨는 가장 곱고 좋다며 칭송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김진사댁 대청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언니들에게는 그릇 가득 밥을 퍼주면서 옥분의 그릇에만은 반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밥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분아, 너는 덩치는 크면서 왜 그렇게 욕심도 많니? 우리 집안 쌀독이 비는 건 다 내가 먹어치워서 그런 거야. 둘째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먹는 양이면 우리 셋이 먹을 수 있어. 조금만 먹는 것도 참지 못하니.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는 거야.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고 친정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큰딸 둘째 딸은 이쁘게 잘 낳았는데 막내는 왜 저렇게 크게 태어났는지. 옥부는 적은 밥을 조금씩 떠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더 달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부엌에서
식모들을 도와 저녁 반찬 그릇 정리를 돕고 있는데 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옥분아, 아직도 거기 있니? 큰언니가 비단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친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는 평생 이 일만 하겠구나. 둘째 언니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이 손 좀 봐. 굳은 살이 가득하네. 우리 손은 이렇게 부드러운데 너는 남정네 손 같아. 두 언니는 자신들의 가냘픈 손을 옥분의 거친 손과 비교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옥분은 손을 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 이제 늦었으니 들어가서 쉬세요. 그래, 우리는 피부가 상하면 안 되니까. 일찍 자야 해. 내일 또 중매쟁이 할머니가 오신대. 우리 혼처를 알아보러 말이야. 큰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너도 혼처 알아볼까, 옥분아? 아, 그런데 널 데려갈 집이 있을까? 언니들은 킥킥거리며 나갔습니다. 옥분은 혼자 부엌에 남아 저녁 설거지를 끝마쳤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설거지물에 섞였습니다. 옥분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눈치챈 옥분의 유모가 말했습니다. 옥분 아가씨, 이렇게 마음씨가 좋은데 분명 아가씨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울지 마세요. 그날 밤, 옥분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누룽지라도 있으면 부엌 아궁이를 뒤지는데 마당 쪽에서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내 팔자에 저런 덩치 큰 딸이 태어나다니. 어느 가문에서 저 아이를 데려가겠느냐. 아마 평생 이 집에서 늙어갈 것이다. 불쌍하긴 하지만 어머니, 옥분이 때문에 저희까지 내일 창피당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걱정 마라. 절대 밖에 못 나오게 할 것이다. 저 아이는 그냥 우리 집안의 수치다. 장독대 뒤에 숨어 있던 옥분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있는 힘껏 참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 옥분의 치마를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킁킁. 이 냄새는 옥분은 코를 킁킁거리며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된장독 하나를 열었을 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상했어. 쉰내가 나는 걸 보니 머지않아 곰팡이가 필 것 같은데. 하지만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해봤자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야단 맞겠지. 옥분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 달려가 보니 김진사 댁 머슴 중 한 명인 나이 든 박서방이 무거운 짐을 지다가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서방님, 괜찮으세요? 옥분은 재빨리 박서방을 부축해 그늘로 옮겼습니다. 박서방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이 무거운 돌을 옮기다가 그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옥분은 박서방이 옮기려던 커다란 돌덩이를 보았습니다. 장정 셋이 들어야 할 만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주저없이 그 돌을 두 팔로 들어 올렸습니다. 으잇!
옥분의 팔에 핏줄이 솟아올랐지만 돌은 들렸습니다. 옥분은 그 무거운 돌을 마당 한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박서방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막내 아씨, 그 무거운 돌을 혼자 드셨습니까? 옥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워낙 풍채가 좋아서요. 이런 일밖에 못합니다. 아닙니다. 막내 아씨는 힘도 세시지만 마음씨가 더 곱습니다. 저 같은 하인을 이렇게 살펴주시다니. 박서방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찢어진 옷을 몰래 꿰매주신 것이 아씨 아니셨습니까? 옥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씨께서는 집안 어른들 몰래 우리 하인들 옷가지를 꿰매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죽도 몰래 갖다 주셨지요. 아씨는 덩치는 크셔도 마음만은 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십니다. 그 말에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방님. 그 말씀 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는 옥분을 불러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니. 오늘 내가 마당했어. 남정네들이나 할 일을 했다며. 그게 박서방님이 다치셔서. 쯧쯧,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양반집 교수가 대낮에 그런 천한 일을 하다니. 내 언니들은 바늘 한 번 잡으면 손가락 아프다고 난리인데 너는 대체 어쩌자고 저렇게 거칠게 태어난 거냐?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다. 이제 그만 물러가거라.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온다. 저런 풍채로는 평생 시집도 못 갈 텐데.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로부터 석 달 후, 어느 화창한 봄날, 김진사 댁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송도 상단을 이끄는 박거상이었습니다. 박거상은 팔도를 오가며 소금, 비단, 약재를 거래하는 조선 제1의 거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사랑채를 정돈하며 박거상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박거상 어르신께서 이 누추한 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거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사, 실은 소인이 외아들 진수의 배필을 찾아 이리 왔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김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거상 댁과 혼사를 맺는다면 집안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딸이 셋 있는데 첫째와 둘째가 처남이색이지요. 셋째 딸은 어떠한가요? 아, 셋째는 김진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막내딸 옥분을 소개하기가 영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거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막내 따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 직접 뵙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샵샵샵 장면, 이 언니들의 질투. 안채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친정어머니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거상 댁이라니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이잖아요. 첫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기에 시집가면 인생이 아주 피겠어요. 꼭 제가 가고 싶어요, 어머니. 둘째 언니도 샘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하고 나가보자.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분을 바르고 예쁘게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치장이 끝나고 박거상에게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거상님을 배웁니다. 언니들은 입에는 한박 웃음을 지었고 눈은 초승달 마냥 예쁘게 눈웃음을 만들었습니다. 분냄새가 진동하는 첫째와 둘째를 보고 박거상은 그저 말없이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옥부는 사랑채로 가기 전 우선 부엌에 들러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물을 충분히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커다란 물동이 2개를 양팔에 끼고 가뿐하게 걸어갔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사랑채 창문으로 박거상이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것이 제 막내딸입니다만 지금 하인들 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곧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박거상은 눈을 떼지 않고 옥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도 한 번도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든든하고 안정적인지 마치 땅을 딛는 힘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저 아이의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박거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걸음걸이요? 저 아이는 무거운 것을 들고도 땅을 단단히 밟으며 걷습니다. 저것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재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꽉 눌러주는 복골프 구이지요. 김진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옥분이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박거상을 보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옥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거상은 옥분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풍채는 컸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리는 자세가 어찌나 정중한지 마음씨가 고운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거상이 물었습니다. 옥분이라고 했나? 아까 물동이를 나르는 것을 보았소.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것이 힘들지 않소. 옥분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워낙 풍채가 좋았어. 이런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박거상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진사, 예, 말씀하십시오. 나는 저 막내 따님을 우리 집 며느리로 데려가고 싶소. 김진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사람의 복은 얇은 얼굴 가죽에 있지 않고 땅을 지탱하는 든든한 뼈대에 있는 법이요. 저 아이는 우리 가문의 주춧돌이 될 것이요. 샵샵샵 장면 4 언니들의 비웃음. 그날 저녁 옥분의 혼담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에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박거상 어르신이 눈이 어두우신가 봐. 옥분이 같은 것을 며느리로 들인다니. 둘째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후회하실 거야. 저런 풍채로 시댁에 가면 망신만 당할 텐데. 친정어머니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나도 걱정이다. 박거상 댁 같은 명문가에 저 아이가 제대로 적응이나 할지. 하지만 아무도 옥분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옥분이 어떤 마음인지, 옥분이 두려운지 기쁜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홀로 방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이 생겼다. 박거상 어르신은 내가 쓸모 있다고 하셨어. 하지만 정말일까?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옥분의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옥분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수수하게 입어라. 너무 꾸미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 옥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 옥분은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덩치를 영감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옥분은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옥분입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씨 부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옥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옥분을 본 신랑이들 박진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의 신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어쩌자고 아버지는 잔말 말고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아이다. 박진수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서도 박진수는 그날 밤 책만 펼쳐볼 뿐 옥분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친정에서 몰래 연습했던 음식 솜씨를 발휘하여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인 대청으로 밥상을 날랐습니다. 시아버님, 어머님,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 박거상은 흐뭇하게 웃으며 밥상을 받았습니다. 오, 옥분이가 직접 지었구나. 고맙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밥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이게 뭐요? 반찬 가짓수도 적고 상차림도 엉성하기 짝이 없구만.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직 서투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 저 덩치 큰 손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나 있겠어. 김씨 부인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에휴, 영감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것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얼굴도 볼품없는 것이. 음식 솜씨도 형편없구만. 남편 박진수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옥부는 구석에 섰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방에서 옥부는 남편 박진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늦은 시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박진수는 사랑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내 부인이 방에서 기다린다던데? 친구 하나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술잔을 비우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휴, 솔직히 말하면 부인 얼굴 보기가 부끄럽네. 저런 풍채를 데리고 밖에 나서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하하, 그래도 부인이잖아. 어서 들어가 보게. 조금 있다가 박진수는 술잔을 또 채웠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시댁에서도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저 미련한 것, 밥도 제대로 못 짓는 것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야? 옥분, 내가 무거운 것 나르는 건 잘하니 광에 가서 쌀 감아 좀 옮겨라. 옥부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거상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단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쟁 상단의 모함으로 한양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고 무리하게 투자했던 소금 사업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지배인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대인 나으리, 현재 우리 상단의 빚이 1,000냥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단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거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상단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그 소식이 퍼지자 상단 일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단은 이제 끝이야.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해. 창고는 점점 비어갔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침울해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영감, 저 옥분이란 것이 들어온 후로 우리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소. 분명 저것이 들어왔어. 집안 운이 막힌 것이오. 박거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마님. 상단의 위기는 내 판단 착오 때문이지. 며느리와는 상관없소.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요. 저런 흉측한 것을 며느리로 들인 것부터가 하늘의 노여움을 산 것이오. 김씨 부인은 옥분을 불러 더욱 혹독한 일을 시켰습니다. 옥분, 창고 구석구석을 다 청소해라.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예, 어머님. 그리고 하인들 빨래도 내가 다 해라. 어차피 내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지 않으냐. 옥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휘청거렸지만 옥부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부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상단 창고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먼지투성이 구석을 뒤적이는데 옥분의 코끝에 낯익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이 냄새는 옥분은 코를 킁킁거리며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방치될 묵은 약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당귀, 천궁, 작약. 옥부는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친정 마당에서 장독대 냄새를 맡던 그 예민한 후각이 약재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약재들은 아직 상하지 않았어. 오히려 오래 묵었어. 약성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옥부는 한쪽 구석에 쌓인 낡은 무명천도 발견했습니다. 이 무명천들도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둔 거지? 옥분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집 마당에서 어머니가 약초를 삶아 천을 염색하던 모습. 그래, 약초로 천을 염색하면 색도 고우면서 피부에도 좋다고 하셨어. 옥부는 조심스럽게 묵은 약재 몇 가지를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무명천 몇 피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부는 몰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솥에 약재를 넣고 물을 부어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약재가 삶아지면서 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옥부는 그 뜨거운 약즙에 무명천을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색이 고르지 않았고 천이 너무 빳빳해졌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지피고 약재의 양을 조절하고 천을 담그는 시간을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담가봐야겠어. 옥분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다면. 열흘째 되는 날 밤, 마침내 옥부는 성공했습니다. 약재의 염색한 무명천이 아름다운 붉은 빛을 띠며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됐어. 드디어 됐어. 옥부는 기쁨에 벅차 그 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제 아버님께 보여드려야겠어.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박거상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약초 염색 무명천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거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창고에 묵혀둔 약재와 무명천으로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약재의 성분이 천에 스며들어 피부에 좋고 색도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박거상은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촉감, 은은하게 퍼지는 약초 향기. 이건 대단한 물건이오. 옥분, 이걸 내가 만들었단 말이냐? 예, 아버님. 저는 이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며느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박거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옥분아. 정말 고맙구나. 박거상은 즉시 상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약초 염색 옷감을 한양 귀부인들에게 팔면 분명 대박이 날 것입니다. 지배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이미 우리 상단의 신용이 떨어진 상태인데 누가 믿고 사겠습니까? 그래도 해봐야 하지 않겠소.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요. 박거상의 결단은 옳았습니다. 약초, 염색, 옷감은 한양 귀부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옷감을 입으면 피부병이 낫는다더라. 색도 고우면서 은은한 약초 향기가 품이 있어 송도 박거상 상단에서만 파는 귀한 물건이래.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커다란 솥을 혼자 들어옮기고 무거운 약재 자루를 나르고 밤새도록 천을 염색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지쳐 쓰러질 일이었지만 옥분의 튼튼한 체력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석 달 만에 박거상 상단의 곳간에 다시 황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박거상은 기뻐하며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내가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여전히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 저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부는 장독대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킁킁. 옥분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이 냄새는 옥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집 마당에서 장독대 냄새를 맡던 그날, 어린 옥분이 친정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독 냄새가 이상해요. 쉰내가 나요. 친정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겨우 사흘 전에 담근 된장인데.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그 된장에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코가 귀신 같구나. 어찌 미리 알았느냐? 그때부터 옥부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남들과 다른 예민한 후각이 있다는 것을. 옥부는 시댁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장독대 주위의 공기에서 미묘한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소금 냄새도 아니고. 옥부는 마당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겉은 말라 있었지만 조금 파보니 축축했습니다. 땅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있어 옥부는 며칠 동안 매일 장독대를 살폈습니다. 습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옥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큰 장마가 올 징조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기운이 올라오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박거상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급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옥부나?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장마가 유독 길고 독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땅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공기 중에 물기운이 가득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큰 홍수가 날 것 같습니다. 박 거상이 놀라 물었습니다. 홍수라니? 그걸 어찌 알 수 있느냐? 저는 어릴 적부터 냄새로 날씨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상단의 모든 곡식과 소금을 산 위 높은 창고로 옮겨 주십시오. 평지에 있는 창고는 물에 잠길 것입니다. 박 거상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옥분, 내 말을 믿고 싶지만 모든 재물을 옮기려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만약 내 예측이 빗나가면 상단은 또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하지만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냄새로 날씨를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 대화를 엿듣던 김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요. 운 좋게 옷감 좀 팔았다고 이제는 하늘의 뜻까지 안다는 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닥쳐. 영감, 저 미련한 것 말에 현혹되지 마시오. 냄새로 홍수를 안다니. 세상에 그런 허황된 소리가 어디 있소? 김씨 부인은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재산을 망치려고 작정한 게 분명해. 영감을 꿰었어.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게 하려는 속셈이지. 옥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이 집안을 위해. 거짓말. 당장 물러가. 다시는 영감 앞에서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그날 밤, 박 거상은 홀로 고민에 잠겼습니다. 옥분의 말을 믿어야 할까? 그 아이는 묵은 약재를 찾아냈고 약초 염색으로 상단을 살렸다. 분명 남다른 감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틀린다면? 박 거상은 평생 장사를 하며 깨달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직감이다.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믿어야 할 때가 있다. 박 거상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거상은 상단 전체에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일꾼을 소집하라. 당장 평지 창고의 곡식과 소금을 산 위 창고로 옮긴다. 지배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하루 안에 다 옮겨야 한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박 거상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흘 후,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콱콱콱콱. 빗줄기가 어찌나 거센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지에 있던 집들과 창고들이 하나둘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물이야. 창고가 잠긴다. 어떡하지? 다른 상단들은 급히 물건을 옮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곡식 자루들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 하얗게 뿌옇던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내 재산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 상인들이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박거상 상단만은 달랐습니다. 산 위 높은 곳에 있는 창고는 물이 닿지 않았습니다. 모든 곡식과 소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거상은 산 위에서 물에 잠긴 마을을 내려다보며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우리 상단을 살렸구나. 아니, 우리 집안을 살렸어. 일주일 후,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재산에 넋을 잃었습니다. 특히 소금 상인들은 모든 소금이 물에 녹아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그때 박거상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단에 소금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원가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박거상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거상은 남은 소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팔도에서 유일하게 소금이 남은 상단. 박거상 상단은 순식간에 조선 제1의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거상 댁에 복덩이 며느리가 있다더라. 맞아. 그 며느리가 홍수를 예언했어. 상단을 살렸다지? 정말 대단한 며느리로구나. 하지만 집 안에서는 여전히 김씨 부인의 구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기침으로 시작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아 한두 명씩 쓰러지더니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거상 상단의 하인들도 하나둘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저도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김씨 부인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든 하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쩌려고. 하인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 박진수가 쓰러졌습니다. 박진수는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진수가 역병에 걸렸다고? 의원이 급히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전염이 심하니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김씨 부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수야, 어미가 옆에 있고 싶지만 어미까지 병들면 안 되잖니. 김씨 부인은 안채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하인들도 겁먹어 아무도 박진수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분이 나섰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돌보겠습니다. 박거상이 만류했습니다. 옥분아, 안 된다. 내까지 병들면 어쩌려고? 괜찮습니다, 시아버님. 서방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옥분은 박진수가 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수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춥다. 너무 추워. 옥분은 자신의 큰 몸으로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옥분의 따뜻한 체온이 박진수의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옥분은 밤낮 없이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죽을 끓여 먹이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진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원이 다시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미안하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의원이 나가자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산골에 있다는 그 약초꾼을 찾아가야겠어. 옥부는 쓰러진 남편을 등에 업었습니다. 박거상이 놀라 말렸습니다. 옥부나,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느냐? 아버님, 지리산 깊은 곳에 용하다는 약초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건 너무 먼 길이다. 게다가 험한 산길인데 어찌 남편을 업고 가려느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서방님을 살려내겠습니다. 옥부는 박진수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비추는 가파른 산길. 옥분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신음했습니다. 부인, 나를 놔두고 가시오. 안 됩니다, 서방님. 저는 절대 서방님을 놔두지 않습니다. 옥분의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험한 바위에 발바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옥분은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중간에 옥분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다시 등에 업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새벽녘, 옥분은 마침내 산골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누구 안 계세요? 옥분은 쓰러지듯 움막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이 밤중에 노인은 옥분의 피투성이 발과 등에 업힌 남편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 역병에 걸렸구려. 제발 우리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노인은 옥분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리로 얼룩진 발, 터진 발바닥,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한 핏자국들. 당신, 이 사람을 엎고 산을 올라왔단 말이오? 예. 제발, 서방님만 살려주세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최선을 다해보겠소. 사흘 후, 박진수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의 약과 옥분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박진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박진수는 아내의 발을 보았습니다. 하얀 천으로 감겨 있었지만 군데군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부인, 그 발은. 옥부는 황급히 발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약초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당신을 업고 이 험한 산을 올라왔소.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발이 다 터지도록 올라왔지요.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사람은 처음 봤소. 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 이 무거운 나를 업고 여기까지 온 게요? 서방님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십니다. 제가 이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박진수는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그동안 내가 당신을 부끄러워하고 냉대했는데 당신의 넓은 등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박진수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소.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박진수와 옥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거상은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우리 아들을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우연히 옥분이 혼자 앉아 발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터진 발바닥, 핏자국,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은 상처들.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김씨 부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옥분의 발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진짜 보배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예, 어머님. 김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꽃간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라. 어머님, 이게 꽃간 열쇠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다. 내가 잘못 봤다. 용서해다오.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분도 눈물을 흘리며 김씨 부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고맙다, 옥분아.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우리 집안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옥분의 친정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화려하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가녀리던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옥분아. 큰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언니들, 어쩐 일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도와줘. 둘째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들의 남편은 모두 도박과 술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결국 거지 신세가 되어 친정으로 쫓겨났다가
이제 옥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는데, 그래도 제발 밥 한 끼만. 언니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옥분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하얀 쌀밥, 구수한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언니들, 많이 드세요. 옥분은 밥상을 언니들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들은 밥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괜찮아요, 언니. 저도 한때는 밥그릇이 작다고 서러워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밥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큰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옥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는 손. 옥분아, 내 손. 일하다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서 드세요, 언니. 밥이 식기 전에요. 언니들은 밥을 먹으며 오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옥분은 언니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밥 먹을 때는 웃어야 밥맛이 나요. 그날 이후 옥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복덩이 안주인이라 불렀습니다. 박거상 상단은 조선 제1의 상단으로 성장했고, 옥분이 만든 약초 염색 옷감은 한양 궁궐에까지 납품되었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박거상은 회가변에서 상단의 모든 권한을 며느리 옥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단을 이렇게 키운 것은 바로 우리 며느리 옥분입니다. 이제부터 옥분이 이 상단의 주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분은 부자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옥분은 큰 솥에 밥을 지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마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매일 밥을 나눠주시는지요? 옥분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밥그릇이 작다고 서러워했었어요.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년 후, 옥분은 원님 부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은 마을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복 많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풍채가 크다고, 먹성이 좋다고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의 귀함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옥부는 남편 박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진수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온돌야담은 온돌처럼 뜨뜻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옥분이처럼 행복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